보자 신부 얘기를 조금 더 길게 하려고 새로 찍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밥도 먹고. 자, 그래서 이 보자 신부는 신학교를 이제 막 졸업한 22살의 청년인데요. 이름도 나옵니다. 뽀베도프. 빠베다, 승리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빠베다, 빠베도프인데요. 이 체업 소설, 특히 이게 드라마에서는 되게 도드라지는데 비중 있는 조연이 많아요. 그래서 주연하고 조연의 구분이 별로 있지 않다. 이것도 이제 최업의 드라마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늙은 보자 신부가 아파가지고 병가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임시로 지금 와 있는 상황인데요. 결혼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신부랑 지금 이른바 정말 그런 꾀가 쏟아질 상황인데 두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깝깝스에 온 게 유배나 어떻게 보면 다름없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행복하기 힘든 상황인데, 원래도 이 보자 신부가 웃음이 되게 많은 성격이고 항상 웃을 건수만을 찾아다닌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소설 중에 사장은 보자 신부는 워낙에 웃음이 많아서 스미슐리프 웃음이 많아서 하찮은 일에도 매번 배꼽이 빠져라 죽도록 웃어댔다 라는 문장으로 아예 시작합니다. 챕터 자체가. 그리고 이제 폰코렌이 막 사모일렌코 앞에서 막 라입스키 그 인간은 어쩌고 저쩌고 뭐 저거는 뭐 동물이고 수컷이고 매사에 관심은 암컷밖에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얘는 막 키득키득 웃어요. 그리고 저 아저씨가 또 다른 아저씨에 대해서 무슨 웃긴 말을 해줄까 하고서 막 또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웃는 얘기를 즐기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자기한테 조금 불편한 소리를 해도 또 웃어 넘겨요. 예를 들자면 사모일렌코가 자네도 일을 해야지 보자 양반 이렇게 하면서는 되나 이렇게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훈계를 하니까, 폰코렌이 그랬네요. 역시나 폰코렌이 이제 이렇게 훈계를 하니까 솔직히 너무 더워서 뇌수가 쉬어 터졌어요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읽으니까 별로 웃기지는 않는데 얘는 웃겨요. 네, 소설을 읽으면은 웃겨요. 네. 자, 그래서 이 보자 신부가 원래도 이렇게 웃음이나 농담이나 재미있는 일들, 이벤트 이런 걸 좋아하는데, 폰코렌 아저씨하고 라이프스키가 드디어 결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가고 싶겠어요. 근데 사무일렌코가 폰코렌이 당신 올 거냐고 그랬더니, 저는 성직자의 몸이라 하느님을 섬기는 몸이라 어찌 감히 그런 살상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다음날 이제 결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몸이 달아서 안 되겠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궁금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야겠다 해갖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무엇보다도 몰래 결투를 관람하다가 나중에 폰코렌에게 폭로할 때 생겨날 웃음의 효과를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 거기 숨어가지고 보고 있었거든요. 막 이러면서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혼자만 웃는 것도 너무 아까워서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장인을 생각합니다. 결투를 웃긴 모습으로 묘사해주면 좋을 텐데 장인 어르신은 그걸 읽으면 웃을 거야. 그러니까 편지에다 이렇게 묘사해주면 장인은 음식보다도, 맛있는 음식보다도 웃긴 얘기를 하나 써주는 거 훨씬 좋아하니까. 이래서 비가 오는 와중에 비를 주룩주룩 맞으면서 막 이렇게 가는 거야. 비는 그쳤구나. 근데 막 축축하잖아요. 풀숲도 젖어 있고 관목숲도 젖어 있고. 네. 관목숲. 네. 이렇게 야트막한 그런. 그래서 막 이렇게 발에 막 거치작거리고 막 옥수수 밭을 막 헤치고 막 해서 걸어가지고 결투장까지 갑니다. 다들 마차 타고 오고 이런데 얘는 혼자서 걸어가요. 그러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오지 말 걸 하면서 이제 투덜투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숨어갖고 이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되게 이제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폰코렌이 정말로 막 눈에 살기를 막 이렇게 띄면서 총을 쏴가지고 그 라이프스키를 죽일 것 같으니까, 제가 쟤 죽이겠어, 저 사람이 저 사람 죽이겠어 하면서 이제 유혈 사태로 끝났을 수도 있는 이 결투를 결국 이제 희극적으로 마감하게끔 하는데 이제 일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체홉의 희곡에는 항상 이런 시골 의사가 등장하는데요. 카프카식 시골 의사하고는 되게 다른 진짜 사람 좋은 그런 이제 인물이 항상 나오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돈 항상 빚지고 있고, 네. 다른 또 그 시골 의사도 마찬가지죠. 여기 그 저기로 나온, 아까 결투 이페인으로 나온 그 셰스콥스키도 두 분 다 대학도 나오고 교양 있는 분들이니까 물론 결투가 그저 캐캐묻고 공허한 형식에 불과하다는 걸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얘네들이 정말로 잘 나가는 인문학자, 정말로 잘 나가는 의사, 정말로 잘 나가는 동물학자라면 뭐하러 카프카스에서 이렇게 카드나 하고 사모일렌코 식당에서 그냥 뭐 보드카 내지는 차나 마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축내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보면 이건 진짜 얼뜨기에 촌뜨기에 막 이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찌질한 연애나 하고 2겹, 3겹, 2겹, 3겹으로 막 이렇게 불륜 이런 스토리나 만들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쓸데없는 일로 이렇게 이제 갈등이 올라가가지고 되게 비극으로 끝났을 수도 있는 이런 이야기를 작가가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갔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다 유하다. 그러니까 이 체오프의 주인공들 일단 이제 라옙스키 같으면은 1840년대 잉여인간의 이제 그 후예인 거죠. 인문학도이고. 그 다음에 폰꼬레는 1860년대 니힐리스트. 왜냐면 자연과학도 이 동물학자니까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가 이번 학기에는 읽지 않았는데 그 뚜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구도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그 결투는 그 파벨 키르사노프하고 바자로프의 결투는 이제 희극적으로 종결이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더 그렇게 이제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제주다도 19세기 후반 러시아판 보바리 부인에 가까운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권태를 느끼고 욕망을 느끼고 뭔가 다른 삶을 꿈꾸고 그다음에 꾸미는 거 좋아하고 심지어 그러다가 폐가망신 일보 직전이기도 한 빚도 300루블인가나 졌고 등등등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엠마 보바리와 엮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해갖고 파멸을 하기에는 혹은 파멸을 시키기에는 작가가 인물들을 되게 사랑하죠, 그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결투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라옙스키는 나제주다고 완전히 하얘요.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폰꼬렌도 나 진짜 죽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그렇게 뭐 더 이제 반감을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자, 이런 소설인데 결투가 있죠. 되게 재미있는데 최홉이 사할린 갔다 와서 쓴 거예요. 그래서 사할린의 카프카스 버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할린은 춥고 고립되고 유형지 죄수들이 있는 곳 이런 건데 카프카스는 요양하러 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더운 유형진 거예요. 자발적인 유배, 자발적인 유형 이런 느낌을 이제 주고 사할린의 그런 극악하고 참혹한 상황을 반대로 나태, 권태 이런 것들로 이제 대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굉장히 갑갑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기후 때문만이 아니라 인물군들이 사람들이 어 네, 외국역 같은 걸 해봐도 우리가 느끼지만 그 안에 있는 한인 사회, 그 안에 있는 한국 유학생 사회라는 게 되게 좁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말도 되게 많이 들고 서로 되게 이제 갑갑하게 그렇게 사는데 그 소문도 더 빨리 퍼지고 사실 별거 아닌 건데 그걸로 가지고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고 그냥 일으켜진 결투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돈을 안 빌려줄 거면 그냥 없다고 말하지 왜 내가 구제불능이라고 그런 얘기를 온 동네방네 다 떠벌려? 이게 그렇게 막 화낼 또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사모일렌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할린 섬의 뒤집혀진 버전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체호프가 이거를 원래는 쓸 때는 지식인 소설 이런 연애 소설 낮잼을 유피 사랑이 들어가는 연애 소설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래저래 네. 한편으로는 조금 썰렁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에필로그가 하나 더 있습니다. 21장인데 결투가 끝나고 석 달 정도 경과한 지점인데 폼꼬렌이 이제 출발하는데요. 여기서 비가 내리는구나. 네. 원래는 아침에 떠나려고 했는데 기후가 안 좋아서 출발을 포기했다가 네. 비가 약해지고 바람이 잦아들어서 이제 떠나자 하고 이제 갑니다. 그러고 이제 라옙스키를 방문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하고 있어요. 개과천선해서. 그러니까 이런 건 조금 리얼리티가 떨어지긴 한다, 그죠? 저는 오히려 나제주다를 이른바 용서하고 그녀하고 화해하는 장면은 되게 그럴듯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연인들 부부도 마찬가지고 그냥 연인들도 마찬가지고 갈등이나 싸움 자체도 되게 시시한 걸로 시작되지만 그게 증폭되는 방식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끝나는 화해하는 방식도 되게 이런 식이기 쉽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이거 이렇게 게을러 터졌던 놈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이건 조금
리얼리티가 떨어진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이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잘 가시오 뭐 그동안 뭐 했소 이렇게 이제 하면서 폰꼬렌이 아무도 진짜 진리는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또 라옙스키가 그래요 진리는 아무도 몰라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니크또 니즈나의 프라브드 진실로 우리가 번역하기도 하고 레닌이 만들었었죠. 그 프라우다지라고 옛날에 썼던 프라브다 그 진리 진실 이런 뜻인데요. 사실관계 진실을 아무도 모른다 이런 거이기도 할 거고 삶의 이제 온전한 진리를 우리가 또한 이제 알 수 없다 이런 식의 어떤 불가지론이기도 할 텐데요. 요거를 이제 폰꼬렌이 말하고 라옙스키가 받아서 아무도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로 스탈 나크라프바치 도시지 비가 듣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라고 이제 해서 또 자연에 대한 묘사로 소설을 끝을 냅니다. 그래서 되게 진부하지만 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주제를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키고 지금 읽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이게 비가 듣기 시작했는데 이게 폭우로 가가지고 폰꼬렌이 지금 떠나는데 혹시라도 사고가 나거나 하지는 않을지 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고 그 다음에 그 나제주다의 비중이 되게 크다. 나제주다의 시점에서 얘기를 많이 해준다라고 했는데요. 그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리들리 스콧 감독이 찍은 그 이번에 영화가 제가 어제 그것 때문에 잠을 좀 못 잤는데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영화 리뷰들을 본다고 1번, 2번, 3번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이제 그 1번 그냥 남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남편의 친구이자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제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제 가해자 시점이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여성의 시점이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녀가 보기에는 1번, 2번이 다 헛소리라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이 여성의 시선을 이렇게 포착했다라는 게 또 그 영화의 묘미, 이른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 리들리 스콧이 뭐 워낙에 다 뭐 블레이드 러너나 또 에이리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글래디에이터도 있고 델마와 루이스 뭐 저도 본 것들 되게 많고 좋아하는 감독인데 이번에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37년생이시더라고요. 47년생도 아니고 그래서 영화를 기회가 되면 꼭 봤으면 저도 좋겠는데 영화는 이제 못 보고 이 결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말로 그 시시한 거에 의해서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최홉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해안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인물을 다룰 때 너가 뭐 했다고 해서 뭘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를 되게 이제 잘 써줬고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최홉이 워낙에 몸이 병약하고 어릴 때부터 가난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몸으로 정말로 그 쓸데없는 것들 각종 기호들 이 경우 이제 결투가 그런 거죠. 그런 거보다도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 소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요거는 이제 최업 전집입니다. 7권에 이제 이 들어있는데 요 정도 두께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소설은 제가 되게 이렇게 어디를 보나 항상 커피숍 영수증에 커피숍에서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 정도 빡빡하기로. 근데 이제 제가 언제까지 이 정도 크기의 글자를 읽을 수 있을지 요즘은 위기감이 많이 드는데요. 뭐 어떻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찍겠습니다.